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한때는 가족이었던 남편과 시모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나 연인이 된 사이였어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3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혼을 하셨다 정도는 어림잡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얼마나 고생하며 키우셨겠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죠. 여보,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말이야.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그럼. 평소에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당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 아, 그리고 어머님 신발도 수제화로 한 켤레 사드리자.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평발이던데 그런 발은 수제화 신는 게 피로감이 덜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나보다 더 엄마를 챙겨줘서. 이렇듯 남편을 편하게 해주니 저희 사이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모 역시 저를 따로 불러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불편함이 더 커 큰 마음 먹고 옮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직한 이후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문제는 바로 시모의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연애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모는 거의 매일 매 시간마다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 물었는데 너무 자주 보내니까 많이 힘들더군요. 시모의 관심이 더는 기분 좋지도 않고 집착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뭐하니? 점심은 먹었니? 네, 어머님, 방금 점심 먹었어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나도 밥 먹었지. 밥은 누구랑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니? 커피는 밥 먹은 사람들이랑 마시러 가는 거야? 회사 직원들이랑 회사 앞 중국집에서 먹었어요. 커피도 그 직원들이랑 다 같이 마시려고 하고요. 그래, 알겠다. 커피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려무나. 이렇게 카톡이 끊기는가 싶으면 오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냐? 요즘엔 무슨 일을 하냐? 퇴근은 언제 하냐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묻더군요. 그러던 중 차가 밀려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어느 날이었어요. 운전 중이라 카톡에 답장을 못했더니 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어디니? 왜 답장이 없는 게야? 혹시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딴 길로 생게야? 뭐 회식이 있단 거 하는 건 아니지? 회식 간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아직 집에 도착을 못했어요. 답장은 운전 중이라 못한 거고요.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니 저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마치 자신이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요. 어머, 그랬니? 난 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니.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 가끔 회식도 하고 퇴근하고 약속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당연히 회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겠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네 생활이 있는데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다 함께 여럿이서 시간 보내다 일찍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회식은 언제 하니? 친구랑 약속은 자주 있는 편이니? 회식과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듣자 시모는 다시 득달같이 캐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모임이 있는 것이냐?
약속은 자주 있느냐? 그때는 대충 얼버무리며 위기를 넘겼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일할 때 답장이 늦어져도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 일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더더욱 이상한 건 시모의 관심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아들에게만 집착하지 않나요? 아들로 시작한 집착이 심하면 며느리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모는 남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에게만 이런 이상한 집착을 해대더라고요. 시모의 도 넘은 집착에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바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사실 요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어머님이 날마다 나한테 카톡하셔서 뭘 하는지 알아?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매 시간마다 물어보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해서 막 화까지 낸다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답장 못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전화로 막 화까지 내시니까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어. 당신한텐 전혀 안 하는데 나한테만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혹시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망설인다 싶더니 숨겨뒀던 시모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사실은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도망갔었어. 내가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우리를 버리고 말이야. 당신이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 다른 짓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엄마가 조금 불안한가 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당신이랑 연락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안심? 이런 게 되나 봐.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 시모가 이혼을 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런 속사정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시모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에게 이런 집착을 하는 것을 그냥 참고 넘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남편에게 뜻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네. 그런데 여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이건 아닌 거 알지? 나 역시 안타깝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프긴 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집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뜻인지 안다는 듯 동감해주고 나서더군요. 그래, 알지. 나도 잘 알아. 엄마가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집착이 옳진 않지. 그래. 그리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내 생활을 당신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말해줘. 답장 안 하면 전화를 계속 하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도 좀 나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앞으론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시모의 집착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군요. 시모는 딱 하루 연락을 하지 않는가 싶더니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여전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왔고 의심 가득한 의도가 느껴졌죠. 그 의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자 저도 태도를 바꾸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의 연락에 애써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연락을 줄이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도통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얘, 너 도대체 뭘 하길래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게야? 어머님? 아니, 이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번호 찾아 전화했다. 다른 아가씨가 받길래 네 시댁이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알려주더구나. 근데 너 내 말 못 들었니?
뭐 하길래 연락도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있지 않니? 이번에도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상황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본인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한들 왜 제게 불똥이 튀죠? 괜한 의심으로 왜 귀찮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편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시모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말해봐야 시모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조금 나를 세워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회사로 전화하셔놓고선 저한테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전화를 받았으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너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내 연락이 불편하다고 했다며?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서 욕을 하니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니? 그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하다는지 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가 당당하면 불편할 일도 없을 텐데 너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붙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시모에게 따지고 들자 시모 역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절대 그 어떤 피해도 준 적도 없다는 듯 말이죠. 대체 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진작 연락을 잘 받고 의심받을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네가 다 잘못해놓고 왜 애먼 사람을 잡는 게야? 지금 애먼 사람을 잡는 쪽이 누군데요?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 저를 의심하고 이렇게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 의심하려거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이 말이야?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 어쩔 수 없죠. 연을 끊어야 제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건건 사람을 의심하고 드는데 어떻게 연락하며 지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전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회사라 일이 많아 바쁘거든요. 끝까지 의심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인내심이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지지 않고 시모에게 고함을 내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지금 어머님이 회사에까지 전화했어. 제발 부탁 좀 하자. 이런 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외도나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답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당신이 연락 좀 받아주면 되는 문제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안해서 저러는 건데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오히려 저를 질책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모가 이미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거였어요. 그저 며느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뿐이라며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멍청한 남편놈은 그것에 홀딱 넘어간 뒤고요. 이해? 당신이 내 입장이면 이해가 되겠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뭘 하는지 또 누구랑 있는지 보고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걸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시는데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루가 멀다고 연락하면? 맨날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보면 당신은 참고 살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저 남편은 시모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내가 말했지? 그 일은
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절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도 이젠 지친다, 지쳐.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시모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니. 남편을 보며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 그렇게 다투고 난 후 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불편하긴 했지만 연락받을 필요 없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 미팅에 꼭 참석해야 하는 후배와 함께 거래처로 가게 되었죠. 거래처로 가는 차 안에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래처로 가 미팅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왔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시모는 저를 우악스럽게 잡아챘고 그대로 시모의 손에 휘둘리게 되었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일만 해? 그딴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네 옆에 이 남자는 뭐야? 보아하니 둘이 아주 눈 마주치고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던데. 이래도 발뺌 할 거야? 시모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내며 저를 휘둘렀습니다. 보다 못한 후배와 거래처 사람들이 나서 저와 시모를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시모가 떨어졌지만 그 이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저와 후배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결혼한 유부녀가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천벌받아. 그리고 그쪽도 그래. 얘 내 며느리고 내 아들 부인이야. 어디 결혼한 여자랑 놀아나길? 아니 아주머니 무슨 오해를 얼마나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랑 선배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일하러 온 거고 여기도 저희 회사 거래처라고요. 후배는 기분이 나빴는지 언성을 높이며 시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배웅을 나왔던 거래처분들도 증언하고 나서주더군요. 맞아요. 방금 미팅 끝내고 나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아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진짜 김 대리님 거래처 맞고 미팅한 것도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라고 해도 시모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하더군요. 시모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만 보며 계속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감히 내 아들과 나를 기만해? 이딴 짓거리를 해대면서 나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더니 결국 네 정체가 탄로 났다 이거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충격이 너무 세서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 정도 의심이면 그건 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을 가보세요. 애먼 사람 쥐잡듯 잡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나 좀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빽 고함을 지른 다음 후배를 데리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 일했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모가 와 있더군요. 저를 본 남편이 득달같이 다가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냐. 난 그저
거래처 미팅을 후배와 함께 다녀왔을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이 들이닥쳐서 날 쥐잡듯 잡아댔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혹시 내 뒷조사하고 있니? 나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디로 언제 거래처 미팅을 하러 가는지 알겠냐고.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그 순간에 나타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시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설명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딱 나타나다니. 그래서 뒤를 밟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선 가관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마가 당신한테 사람을 붙였어.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듯 연락하는 거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감시할 테니 나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고. 당신은 연락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안심이 된다니 어쩌겠어. 그냥 알겠다고 했지.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의심하고 있다고 해도 생사람을 잡아다려 갖은 애를 쓰는 시모라니.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때 소파에 앉아 그저 노려보고 있던 시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오죽 의심스러웠으면 내가 그런 짓거리까지 했겠어. 그러게 진작 내 연락이나 똑바로 받았으면 오늘 그런 일까지는 안 했겠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저까지 바람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은 그저 사생활 침해라고요. 사생활 침해 좋아하네. 이게 다 네가 허튼 짓이나고 돌아다니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니? 오늘도 봐라. 내가 그 자리에 안 나타났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 미팅 끝나고 회사로 안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빠졌을지 누가 알겠냐고. 시모는 머릿속으로 혼자만의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여전히 의심을 하다니 시모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하나같이 다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은 그냥 회사 후배라고요. 어머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정도면 병이에요, 병. 너 지금 이 시애미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게야? 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 뻔하구나 뻔해. 너 그 후배랑 이상한 관계 맞지? 맞는 게지? 어머님은 제가 후배랑 이상한 관계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라고 이렇게나 말하는데 왜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러는 게야. 아까부터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지 않니?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더는 할 말도 없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일 틀어지게 되면 저 진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한 행동 때문에 거래 잘못되면 가만 안 있어요. 회사에서 나서서 어머님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자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또 안쓰러웠는지 남편 놈이 시모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왜 우리 엄마한테 겁을 주냐고. 우리 엄마도 다 우리 가정 걱정해서 그런 거 알잖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데 꼭 그래야겠어? 겁을 줘? 내가? 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그저 엄포를 놓는다 이런 뜻이지?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 난 지금 그저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경고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실하게 단호히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내가 허튼 짓을 해서가 아니야. 어머님이 날 계속 못 믿고 이상한 의심하면서 집착해서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다시 한번 이딴 일 일어나면 그날로 우리 이혼하게 될 줄 알라고.
이혼? 당신은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쉽니? 당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날 못 믿어서 뒷조사한 것도 모자라 내 머리채까지 잡았어. 그것도 회사 후배랑 거래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데도 내가 이혼 이야기도 못 꺼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참는 거야. 알겠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저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모는 그런 저희를 한번 보고선 콧방귀를 뀌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생활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죠. 다행히 시모는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는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나 보죠. 그렇게 모든 괴롭힘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디 이전과 같을까요? 한 번 남편에게서 떠나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정이 떨어져 꼴보기가 싫은데 그딴 식으로 행동하다뇨.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감도 함께 쌓여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아세요? 세상에, 남편 간수 좀 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앞뒤 설명 없이 그런 말을 대뜸 보게 되니 많이 놀랐습니다. 장난 문자인가 싶어 기분이 상하려는 찰나 연달아 사진들이 왔어요. 그 사진들은 다름 아닌 남편이 회사 여직원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수미 씨, 오늘 밤에 뭐 해? 나 너무 심심하다. 우리 영상통화나 할래? 집에 와이프 있어서 대화는 못해도 얼굴은 볼 수 있는데. 수미 씨는 어디 살아? 나는 땡땡동 사는데. 가까우면 조금 이따 얼굴이나 볼까? 이런 식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을 수 없었는지 여직원이 거절식의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 답장에 남편은 엄포를 놓고 있었고요. 퇴근 후 이런 식의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수미 씨, 자꾸 이런 식으로 나 거절하면 이번 인사고과 재미없을 줄 알아? 승진 안 하고 싶어? 만년 평사원으로 살 거야? 이렇듯 남편은 거의 매일 밤마다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직원은 아예 무시를 하거나 거절을 하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충격이 큰데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음료수에 체액을 뱉으셨다면서요. 다른 부서 직원이 봤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딴 걸 잃은 거야? 그래, 내가 좀 그랬다. 어차피 우리 사이가 깊어지면 다 나눌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난리야? 수미 씨도 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튕기지 그래?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정말 불쾌하다고요. 이러시면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짓이 맞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최악이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이자 어쨌든 남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한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피해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문자 내용 다 보셨죠? 부인분도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보낸 문자가 맞나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따져도 받고 화도 내고 애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자신한테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찾아가서 엄포도 놔보고 손도 대봤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사내 신고까지 하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 그냥 회사로 옮기면 끝이겠지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딴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저도 다른 이유로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확신이 섰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들은 게 많아서 해드리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오랜 기간 저 여직원을 괴롭혀온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이 처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할 남편의 본 모습에 충격이 컸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모와 함께 그렇게 의심하더니 그 의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 잣대에 비추어 저까지 의심했던 것이었죠. 본인이 밖에서 저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을 남편의 정체. 어떻게든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내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크게 불편한 점도 없더라고요.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는 것 빼고는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직원들에게 민망한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저 자식은 평소에도 저딴 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미 씨, 오늘 치마 진짜 예쁘다. 몸매가 예뻐서 그런가? 아, 지연 씨, 인상 그렇게 쓰지 마. 지연 씨도 옷도 예뻐. 질투하기는. 이렇게 질투들이 많아서 어쩌려고 그래? 다들 알고 있지? 나 유부남이야. 다들 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질투가 아니라 정말 싫어서 인상 쓰는 건데요? 지연 씨도 참.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연 씨 마음 다 알아. 알고 말고. 여직원들의 표정은 썩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질투한다고 확신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대로 남편의 정강이를 확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여전히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 웃는 낯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때껏 회사에서 이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었구나. 바로 등 뒤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벼락같이 뒤를 돌아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질려갔습니다. 이야, 그 모습 참 볼만하더라고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방금 당신이 들은 건 우리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 같은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상한 오해하는 건 아니지? 이상한 오해 안 하지. 내가 다 듣고 다 봤는데 무슨 오해를 하겠어. 난 그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것뿐이야. 당신 지금 오해하는 거 맞네. 이건 그냥 정말 유행하는 대사 같은 거라니까. 그저 옷이 워낙 예뻐서 칭찬을 해준 것뿐이야.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라고. 남편 놈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가 받은 문자를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뭐해? 심심하다. 영상통화하자. 승진하기 싫어?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이것도 당신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법이야? 당신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회사 자체를 신고해야겠는걸? 난 이딴 대화법을 유행시키는 회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것만 알 것 같아? 당신이 그간 여직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음료수에 뭘 넣어 먹였는지, 그걸 뭐라고 포장해댔는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 만행을 한 나머지 직원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어떤 여직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설령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쳐. 그래도 그걸 왜 여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내 회사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나는 어쩌라고. 난 그 말 다 믿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어.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원인은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눈치를 보아하니 여기에도 당신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이 한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 쪽팔리지도 않니? 뭐? 더러워? 당신 말 다 했어? 대체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선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정말 아니라니까. 하여튼 당신 오늘 일 때문에 내가 회사 잘리기라도 하면 당신이 다 책임져. 당신이 나 먹여 살리라고. 먹여 살리기는커녕 이혼을 준비해온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남편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본인을 책임지라며 떼를 쓰는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을 서둘러 전해주었죠. 내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나대로 당신하고 이혼하고 잘 살 테니까 말이야. 뭐?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나 오늘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말 하려고 온 거야.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도 따지고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요즘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또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설마 지금 이걸로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사실도 아닌 일로 그러지 말자. 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작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은 모든 게 그저 오해이며 작은 일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었겠죠. 또 어떤 직원은 평생을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요. 그것뿐인가요? 평생 남편을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는요. 한순간에 모든 신뢰를 잃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저 작은 일이라뇨. 남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했니? 네 머리로는 이게 작은 일 같아? 아니,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야. 당신이 여직원들에게 그딴 식으로 말하고 연락한 거 그냥 장난 아니라고. 당신은 어땠을지 몰라도 상대방한텐 공포이고 치욕이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던 인간이랑 부부의 연을 맺었다니 그 사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알기나 해? 여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당신한테 더 들을 말 없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일이야. 알겠어? 하여튼 더는 당신같이 저질스러운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면 법원에서 봐. 그대로 남편 회사를 빠져나왔고 그 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하기 싫다고 버티더군요. 그러나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짓이 모두 소문났으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겠죠.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회사에 다녀간 다음 날에 바로 말이죠.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잖이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전 남편 놈이 회사로 찾아와 매달렸으니까요. 그 중에서 단연 기억에 남는 날은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봤던 날이었는데요. 스스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더는 할 말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난 정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한 행동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진짜 그 정도면 병이야, 병.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을 위해 정신병원을 가봐, 제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진심으로 한 말인데 전 남편은 전혀 진심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제 발을 붙잡고 한심하게 늘어지기만 했으니까요. 여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연락하는 게 싫으면 2번 다신 하지 않을게. 너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난 이제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너랑 다시 같이 안 살아. 아니, 엮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싫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똑바로 들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잖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네가 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2번 다신 찾아오지 마. 뭐? 경찰? 날 신고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신고하는 거 보여줘? 그렇게 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기어이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제야 진심을 한 전 남편은 걸음아 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전 남편을 보며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개과천선할 인간이 아니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이 가관이었으니까요. 저에게 그런 꼴까지 당했으면서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직원에게 또 연락하며 괴롭혀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그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또 다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잘못 걸렸는지 그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찾아가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전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 된 건 당연하고요. 연달아 스토킹 신고까지 당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딴 최악의 인간이란 걸 어떻게 전혀 모르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더 험한 꼴 보지 않고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게 모든 년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을 할 당시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말이죠. 너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거야? 감히 내 아들이 그 험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멀쩡한 내 아들 인생에 이혼 딱지 붙인 거로는 모자랐던 게야. 이제 내 아들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왜 네가 망치냐 이 말이다. 들어보니 전 시모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저 때문인 줄 알고요. 하긴 전 남편도 낯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혼자 힘들게 키워준 엄마에게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무슨 일로 이혼을 하고 무슨 일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못하겠죠. 하지만 그건 전 남편의 사정이고요. 굳이 이 험한 말들을 들으며 전 남편의 비밀을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가족이 아닌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주었죠. 전 시모의 아들이 왜 경찰서에 들락날락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줌마 아들이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줄 아세요? 여자 직원들한테 밤마다 연락해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치마가 예쁘더라. 그 예쁜 치마 입고 오늘 밤에 만나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자기 안 만나주면 인사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까지 했거든요. 내가 아줌마 아들을 망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거라고요. 제 말을 들은 전 시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게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걔가 어떤 아들인데? 다 네가 모함하는 거고 꾸며낸 이야기란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아줌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방금 한 말 다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어쩜 그렇게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지. 그러게 나를 그렇게 괴롭힐 시간에 아줌마 아들 관리나 똑바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지금 어디야? 시모는 이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지 않고 맞서서 그런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주었어요.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감히 하는데요. 아줌마야말로 감히 누구한테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줌마도 아들하고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또 애먼 사람을 잡아대. 내가 진짜 아줌마가 불쌍해서 이번까지만 참고 넘어가 줄게요. 다시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 해대면 두고 보세요. 그땐 정말 나라에서 주는 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너 지금 나 겁주는 게야?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내가 그때도 말했죠? 겁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경고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흘려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이나 찾아가 보세요. 구치소에서 반성은 하나 모르겠지만요. 아마 엄마 찾으면서 눈물 콧물 빼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차드늘에 연락이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로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고 딱히 연애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고 이혼까지 하게 된 터라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한가 봐요. 지금은 그저 평일엔 주어진 일을 하고 주말엔 저만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긴 휴가가 주어질 때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콧바람을 쐬기도 하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언젠가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혼은 전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의 이 생활이 만족스럽네요. 이혼을 할 당시만 해도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생각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는 마음에 후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요. 저의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여 사연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내 사연도 보내봐야지 생각만 하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저만 남편이 첫사랑이 아닌 남편 역시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남편과 전 엄마 친구 아들, 딸들로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부모님들끼리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 저희 역시 어릴 때부터 꽤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릴 땐 마냥 친한 오빠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랬다고 하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바빠진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없어지게 되었고 30대가 되던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희가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것은 남편의 형인 시숙의 결혼식장이었고 그날 이후 저흰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시댁에서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고 봐왔던 터라 며느리이기보단 딸에 가까웠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활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빨리 결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는 친구 사이더라고요. 남편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던 형님은 시숙과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살갑게 굴지 않던 형님은 제가 가족이 되고 나서도 저를 알게 모르게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 느껴졌죠. 이거 동서가 다 한 거야? 간이 전혀 안 맞네. 일찍 직장 생활했다더니 일하느라 음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나 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몰라? 실컷 정성스레 음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으면 맛없어 보이잖아. 그냥 이렇게 담지 말고 위에 깨라도 좀 뿌려라. 겉절이에 깨를 뿌려 담아내라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들 간이 세지 않아 딱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던 제 음식에 대해 핀잔을 늘어놓은 것은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 옷을 조금 편하게 면바지에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가는 날엔 동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결혼식이 있어 조금 차려입고 가는 날엔 동서, 어디 선이라도 보고 왔어? 아무리 시댁에 오는 날이라도 그 차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난 오늘 일하지 않고 대접만 받다가 가겠다는 뜻 같잖아. 이렇게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날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평소 시모가 좋아하시던 친정엄마가 만든 수박 껍질 요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수박 껍질이야, 동서? 네, 이거 수박 껍질로 만든 무침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난 됐어. 다들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리는 걸로 무슨 무침을 만들어? 동서도 참 동서다. 시댁에 오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무리 어릴 때부터 봐서 편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음식이 아닌 쓰레기 아니야?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들 그런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뱉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전 도무지 형님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해온 사람 정성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수박 먹고 껍질 버린다고 골머리가 아프다는데 동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으니 내 입장에선 양념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설마 음식물 쓰레기를 시댁에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을 뿐인데 바른말 2번 했다간 동서 나한테 욕도 하겠어. 제가 반응을 보이자 그것이 또 재미있었는지 더욱 신나서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순간 정말 눈이 핑 돌아갈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어라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저희 대화 소리를 다 들어버린 시모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척 보기에도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을 한 시모는 형님의 곁에 서더니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전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박 껍질 무침이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것도 시모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님이
무침을 가리키며 신나서 시모에게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걸 동서가 반찬이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수박 껍질 무침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야?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오는지. 괜히 어머님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고 그런 시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기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요즘같이 먹을 거 많은 세상에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 둘째 친정엄마가 나 먹으라고 직접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네가 못 먹어보고 안 먹는 음식이면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니? 어쩌면 애가 이렇게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야?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정성으로 한 음식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 빠지고 기분 나쁘겠어. 어머님, 저는 동서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는 더욱 생각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넌 그저 둘째가 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선 갖은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모두 연기였던 게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기분 많이 상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형님은 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듯 하더라고요. 형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시모에게 미운 털만 잔뜩 박힌 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아무래도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넌 오늘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거라. 너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평소엔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시모였는데 지금껏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냈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형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조차 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도 제 말은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은 알랑방귀를 끼어대더군요. 어머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셔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아직 이렇게 주방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따져보자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꼴같지도 않았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해오며 시비를 거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어오던 탓에 차라리 무시당하는 편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결 편안해졌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형님이 모른 척을 하니 저 역시 형님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나고야 말았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는데 대학교 동창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간다며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었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대학교 동창인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창 부친상에 간다며 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형님 친구분들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외박? 어제 승인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애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거든. 나도 잠시 다녀오기도 했고 말이야. 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그이 친구들 전화번호는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 잘했어. 어제 보니까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말이야. 아마 그 정신에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나 보네. 술도 한두 잔 했을 테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남편을 대신해 갖은 변명을 해주더니 친구들에게 연락해봐 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거기서 잠든 게 맞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다행이긴 하네요. 연락도 없이 외박한 적은 처음이라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 뭐예요. 왜 안 그렇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쨌든 서방님 어제 장례식장에서 손님 다 받고 새벽녘까지 승인이랑 둘이 울고불고 하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도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줘. 서방님이 오죽했으면 동서한테 연락할 정신도 없었겠어? 네,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네요. 고맙기는. 동서도 좀 쉬어. 잠 한숨 못 잤겠네. 앞으로 내가 동창들 만나거나 하면 따로 동서한테 연락해 줄게. 전에 본 적 없는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의심스럽기는커녕 이런 면도 다 있다며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당시엔 제 뒤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리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들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안심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주저리 외박 사건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지 뭐야. 사실은 친구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엄청 잘 대해주셨거든. 대학교 때 우리 데리고 낚시도 다녀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하여튼 나한테는 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제 감정 주체가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은 했었어야 했는데 술도 한잔하고 많이 울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들었어. 워낙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말이야. 연락도 없이 외박할 사람이 아닌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오니까 걱정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좀 괜찮아? 친구는 어때? 좀 진정됐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뿐 그 어떤 의심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황은 180도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어? 하진이 진정되는 거 보고 바로 왔어. 어쨌든 미안해.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 그래. 일단 들어가서 쉬어. 혹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의 이름이 형님이 말해주었던 친구의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의심을 품게 되었죠.
정신이 없다면 이름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기는커녕 정신이 또렷해졌을 때일 뿐더러 남편도 남편이지만 형님이 이름 따위를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형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했던 변명들도 어쩌면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우선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남편의 늦는 날엔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학교 동창들이었죠. 그때마다 형님은 기다린 사람처럼 저에게 연락을 해와 남편의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고요. 동서, 이야기 들었지? 오늘 친구 모인다는 거. 아, 네. 아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잡힌 약속이라고 저녁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잠시 들렸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내가 동서한테 보내주려고 사진까지 찍어왔어. 전화 끊고 보내줄 테니까 보고 안심하라고. 다 동서가 아는 친구들일 거야. 이렇듯 형님은 늘 본인은 집에 먼저 왔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있을 거라며 남편의 증인이 되어주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사진까지 보내주며 제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전 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자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받은 자료들은 과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자료는 다 보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예상하셨다시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대학 동창으로 그쪽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제가 조사한 바론 남편 형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엔 거의 대부분 그 형수라는 사람이 처음엔 함께 하다가 자리를 빠져주는 식으로 동창들 눈을 피했고요. 사진이랑 대화 녹음한 것도 있으니 다 확인하시고 연락해 주세요. 들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창이자 형님의 절친이더라고요. 녹음된 파일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낱낱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부터 날 좋아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나 자기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오랫동안 자기 좋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정까지 포기할 마음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첫사랑이랑 다시 재회해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하는 건데. 하여튼 우린 지영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찌되었든 지영이가 우리 다시 연결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만나게 됐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하긴 형수님이 중간에서 우리 계속 만나게 해주고 마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일도 없었겠지. 거기에다 형수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알리바이를 다 대줘서 자기 만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글쎄 사진까지 보내준다더라.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사진 말이야. 그것도 남자들끼리만 모아서 말이야. 지영이한테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자기는 이혼 생각은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만날 거야? 나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혼 말이라도 꺼내볼 거 아니야. 괜히 급한 마음에 이혼 이야기 꺼냈다가 집사람이 무슨 눈치라도 채면 자기나 나나 끝장인 거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에 이혼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돈 나갈 텐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하긴 그 돈이면 우리 집도 살 수 있겠다. 알겠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자기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노력해줘. 나 이렇게 자기랑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싫어.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만나겠어? 내가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짝사랑해왔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 포기하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 중간에서 사랑의 작디기 노릇을 해 연결된 불륜이더군요. 시모 친구 딸인 제가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와 시모와 가깝게 지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연결된 사랑이었던 거죠. 주로 형님이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두 사람만 만나고 오는 날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동창들이 다 모이는 날엔 다 함께 모인 사진을 찍어 형님이 저에게 보내주고 나면 바로 세 사람이 자리를 빠져나오는 식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세 사람이 자리를 벗어나면 형님은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빠져주고 두 사람은 그 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한들 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충격이 참 크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형님에 대한 충격도 작진 않았어요. 전 모든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며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조용하게 이혼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시댁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남편 놈에게 들릴 때가 있다며 따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 그대로 시부에게로 다가가 외도 증거들을 건네주었어요. 저에게 여러 증거를 받은 시부는 한참을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더니 고함을 질러버리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야? 남편은 자신을 향하는 시부의 고함에 깜짝 놀라 토끼 눈을 하고 시부를 보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말이라도 하죠. 당신 아버지한테 뭘 줬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다 내시는 거야? 남편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가며 물어왔고 시부는 저에게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딴 짓을 하고 다니라고 우리가 등골 휘게 네 뒷바라지를 하고 내 딸 같은 윤영이한테 장가를 보낸 줄 알아?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고 형님 역시 지은 죄를 아는지 사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 보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거 다 오해입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이 여자 형수랑 제일 친한 친구인 여자야. 나랑도 친하고 말이야. 대학 동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사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찍히긴 했는데 이건 정말 다 오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힌 것뿐이야. 모든 사진에 손을 어깨에 두른다거나 자연스럽게 머리칼을 매만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일 뿐이다, 오해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었고 식구 중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남편을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노려보고 있었고 시숙은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당신하고 이 여자 사이엔 우연이 참 많은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사진마다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단둘이서 말이야. 그건 나도 이 여자랑 친해서 그래.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 그러니까 정말 괜히 오해하지 마, 응?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랑 이 여자랑 자기 타령하면서 나눈 대화 녹음한 것도 있는데 어디 한번 들려줘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여자가 날 대학 때부터 좋아했다고 계속 매달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여보, 난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진심이야. 정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여자를 마음에 품은 적 없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마음이 그 여자를 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 마음이 어떠하든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혼하게 될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충격에 빠진 얼굴하고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나 많이 사랑하잖아. 꼴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 이혼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남편에게 똑바로 다시 이혼을 말해주었죠. 당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다른 여자 좋다는 놈을 내가 왜 사랑해? 정신 나갔니?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딴 짓 하고 돌아다닌 걸 뻔히 아는데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등신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더는 당신이랑 살 생각 따윈 없으니까. 이렇듯 제가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는 사이 형님은 몸까지 떨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숙은 형님이 몸까지 떨어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떨어? 어디 아파? 어, 아니, 조금 놀라서 그래. 시숙의 물음에 애써 말을 돌리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형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 역시 그 자리에서 밝혀버렸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자 아주버님 동생이 바람을 피우도록 중간에서 도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거든요. 뭐요? 재수씨,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한테 뭐 득이 될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형님 역시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상대 역시 대학 동창이자 유부남이고요. 절친하고 서방님이 외도를 저지르니까 그게 부러웠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형님의 뒷조사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동창이자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창회가 아닌 불륜회가 벌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 말을 들은 시숙은 곧장 몸을 떨고 있는 형님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말했어요. 야, 이게 전부 사실이야? 동창회 간다더니 거기서 내 동생을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당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미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저 녀석도 그렇지만 당신도 참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혼해. 나 역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감정적? 오해하나 본데 나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잘 생각하고 있거든. 이미 머릿속엔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생각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다 그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긴 말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시숙은 단호하게 이혼을 선포했고 형님은 그런 시숙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어떻게 해서든 시숙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역시 자기 친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편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 형을 두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우리 형 소개해달라고 날 쫓아다녔던 거야? 남편은 본인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인지 잊은 듯했고, 전 남편에게 현실을 자각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지금 입댈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남 신경을 쓰지 말고 당신 이혼이나 신경 써. 누가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있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형님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인지 급하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 꼴 보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딸처럼 예뻐했었잖아. 남편은 감히 시부모님들을 입에 올리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이때껏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상황을 정리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릴 파는 게야? 우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라고 할 생각 없다. 아버지, 그리 불러도 소용없어. 넌 당장 이혼하고 이혼과 동시에 이때껏 우리가 줬던 모든 것을 다 내놓거라. 집, 차, 카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놈이 누군데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게야? 시부의 호통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말할 때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상황이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월급은 월급대로 다 쓰고 부모님들의 지원으로 낭비를 펑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만은 끊길 수 없었는지 시부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끊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집이랑 차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집은 당연히 있어야 살아갈 거고 회사는 다녀야 하니 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집이나 차가 필요하면 네 능력으로 사. 이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최소한 네 통장에 그만한 돈은 있어야 정상이지. 어찌되었든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더는 긴 말 시키지 마. 시부의 뜻은 확고했고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 역시 형님에게 당장 소송을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형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 남자랑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실수에 가까운 만남이었어. 여보, 아버지 말 다 들었지. 나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그래도 나 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다 용서해줘. 우리가 보통 부부야? 첫사랑이었던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잖아. 그런 우리가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두 사람 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고 시숙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고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말해주었죠. 그런 우리 사이를 산산조각 낸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저를 붙잡은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괘씸하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해줬던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말이야. 당신이 이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끝까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제 귀에 대고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을 밀어버리곤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뭐? 당신한테 해주던 지원은 그대로 해달라고
아버님께 말해달라고?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께 그딴 말 하겠어?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 심정으론 당신이 가진 거라면 양말 하나까지 싹 다 빼앗고 싶은 심정이니까 헛소리 말고 법원 나오라는 날에 늦지 말고 오기나 해. 전 남편을 뿌리치곤 시댁을 나와버렸고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비롯해 여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숙의 이혼은 그야말로 위자료 파티와 다름이 없었죠. 각각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저는 형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이중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세 사람은 빚쟁이 신세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우정을 뽐내던 세 사람은 소송이 시작되자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각자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아보려 갖은 애를 쓰기도 했어요.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엔 아예 세 사람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듯 서로 눈만 마주치면 욕을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박지영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여자랑 나랑 연결시켜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혼자 피웠으면 됐지. 왜 애먼 사람까지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 참나. 내가 살짝 입기만 불었을 뿐인데 좋다고 쟤랑 눈 맞은 사람이 누군데 이 난리야?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 두 사람이 조심성 있게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이나 도와줬는데도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니 지금도 하나 편한 게 없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저 쓸모도 없는 인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가 나랑 저 인간 이어주려고 그 애만 쓰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었거든? 그리고 너 아까부터 그저 우리 돕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너 우리 돕는 척하면서 너도 바람 피웠잖아. 너 왜 이래? 이렇듯 세 사람은 서로 헐뜯는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상간녀와 예전 형님은 이혼을 당하고 빚쟁이 신세가 되어 각자의 친정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쪽 집 다 집안꼴을 우습게 만들었다며 대문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와의 소송은 어떻게 무사히 넘겼지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워댄 덕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거지 신세가 된 전 남편은 오갈 데가 한 곳도 없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거짓골을 하고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절박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회사까지 잘려서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이라도 달라는 말인 거야? 저는 이렇게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까지 꿇더니 말을 속사포로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돈은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한 통 해주면 안 될까? 찾아갈 필요까지도 없고 전화 딱 한 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당신 꼴이 이러하니 나와 이혼은 하게 되었어도 불쌍한 아들 구제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을 해달란 말인 거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도 이런 내 꼴 막상 두 눈으로 보니 마음 안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 한 통만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나 받아주실 거야. 아니, 받아주시진 않으셔도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도움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라.
정말 전 남편이라는 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머릿속에 있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 전 남편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한 짓이 있는데 감히 희망을 품다니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죠. 너 정말 큰 착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난 너 그런 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보. 그리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여보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 나 네 말대로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허튼 짓에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헛된 기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 그나마 쌓은 스펙이라도 있으니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전 남편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나오자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도 못하고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니 그러니까 당신 화 많이 난 거 알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그런데 당신도 보다시피 나 벌 받을 만큼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복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게 끝났을 텐데 이쯤 하고 나 좀 살 수 있게 해줘.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난 매정한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하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나 이혼했고 이젠 남인데 내가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더욱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이득이 된다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내 뜻이고 난 이런 내 뜻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도 마. 당신 가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이런 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찬물 한 바가지와 굵은 소금을 뿌려버리곤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 악몽 같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끝을 맺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고 지금은 친정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지내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바쁜 일만 잘 마무리된다면 회사를 좀 쉴 생각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라 요즘 조금 들뜬 생활을 보내는 중이에요. 쉬면서 무얼 어떻게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나 생각을 하다 보니 며칠 야근을 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이래서 다들 휴가 하는가 봐요. 거기에다 전 긴 휴가보다 더욱 길게 쉴 예정이니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필 이혼 사유가 그런 거라 엄마 아빠도 마음이 참 좋지 않구나. 더군다나 그 상대가 우리도 아들처럼 여기던 녀석이라 마음이 더 안 좋아. 우리 속도 이런데 넌 오죽하겠어? 그런데 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잘 흘려보내도록 해보자. 영원히 우리 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멀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듯 전 친정에 지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잘 흘려보냈고 조금 남은 파편은 이번 휴식에서 잘 흘려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흘려보내다 보면 웃으며 이혼을 말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아무런 감정 없이 이혼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 마저 휴식 계획을 세우러 가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